1장 그곳이 어딘지 밝히지 않는 편이 여러모로 현명한 일이며 필자가 가명을 붙일 의사도 없는 어떤 읍이 있었다. 그 읍의 공공 건물 중에서도 크건 작건 간에 읍이라면 을에 있기 마련인 건물 하나가 자태를 뽐내고 있었으니 이것은 다름 아닌 구빈원이었다. 구빈원에서 태어난다는 것이 한 인간의 운명으로 가장 운 좋고 시샘할 만하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니나 특별히 이 경우에 있어서는 올리버 트위스트에게 가장 바람직스러운 일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아기 올리버가 숨을 쉬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란 보통 어렵지 않았다. 그는 한동안 조그만 솜 매트리스 위에 할딱거리며 누워 이승과 저승 사이에 다소 불안정하게 걸쳐 있되 균형은 분명히 저승 쪽으로 기운 셈이었다. 그런데 이 찰나에 올리버가 세심한 친할머니와 외할머니, 걱정하는 이모와 고모, 숙달된 산파와 심오한 지혜를 지닌 의사 선생에게 애워싸여 있었다면 그는 극히 불가피하고도 의심할 바 없이 바로 죽어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주위에는 정량을 넘게 맥주를 마셔서 눈에 안개가 좀 낀 극빈자 할머니와 이런 일을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교구의사 밖에는 아무도 없어서 올리버와 자연 법칙은 서로 팽팽하게 맞서서 접전을 벌이고 있었다. 결국 올리버는 몇 번의 투쟁 끝에 숨을 들이쉬고 재채기를 했다. 나아가 3분 15초가 훨씬 지나도록 목소리를 가지지 못했던 그가 사내아이다운 큰 울음을 터뜨려 구빈원 사람들에게 이 교구에 새로운 짐이 던져졌다는 사실을 광고해 댔다. 올리버의 협파가 자유롭고도 적절히 작동하고 있다는 최초의 증거가 제시되자 철제 침대에 무심하게 던져놓은 누더기 덮개가 부스럭거렸다. 베개에서 겨우 창백한 얼굴을 든 젊은 여인이 힘없는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말을 했다. 아기나 한번 보고 죽겠어요. 의사는 아기를 그녀의 팔에 안겨주었다. 산모는 차갑고 창백한 입술을 열렬하게 아기의 이마에 대고 두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한 번 쓸어내렸다. 그녀는 주위를 황망히 돌아다 본 뒤 부르르 떨더니 누워버렸고 이내 죽고 말았다. 그들은 그녀의 가슴, 손, 관자놀이를 비벼보았으나 피는 영원히 멈춘 뒤였다. 그들은 희망과 위로의 말을 나누었다. 하지만 희망과 위로는 이미 오래전에 그녀와는 타인이었다. 이젠 다 끝났소, 무명씨 부인. 마침내 의사가 말했다. 에구, 불쌍한 것. 진짜 그렇군요. 아기를 안아 올리려 몸을 숙이다 베개 위에 떨어뜨렸던 초록색 병의 마개를 집으면서 간호사가 말했다. 불쌍한 것. 아기가 울면 염려 말고 날 부르러 사람을 보내요, 간호사. 의사는 매우 신중한 자세로 장갑을 끼면서 말했다. 아마 틀림없이 애가 성가시게 굴 거요. 그럴 때 죽이나 한술 먹여보. 의사는 모자를 쓰고 문으로 가다가 침대 곁에서 잠시 멈추더니 말을 이었다. 참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였는데 말이야. 어디서 온 사람이요? 간밤에 이리로 데려온 여자예요. 노파가 대답했다. 감독이 지시해서요. 길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다나 아주 멀리서 걸어온 모양이에요. 신발이 닳아서 누더기가 될 정도였으니까요.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의사는 시신 위로 몸을 숙여 왼손을 잡아 들어보았다. 뻔한 얘기군. 그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결혼 반지도 없으니. 자, 그럼. 의사는 저녁을 먹으러 가버렸고 간호사는 초록색 병을 한 번 더 입에 대더니 벽난로 앞에 낮은 의자에 앉아 아기에게 옷을 입히기 시작했다. 아기 올리버 트위스트는 의복의 위력을 훌륭하게 예시하는구나. 지금까지 그의 유일한 옷이던 담요자락에 쌓여 있을 동안에는 이 아기가 귀족의 아기일 수도 있고 거지의 아기일 수도 있었다. 아무리 잘난치 않은 양반이라도 이 아기의 사회적 지위를 알아맞히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동일한 직무를 숱하게 수행하느라 누렇고 바랜 캘리코 천에 헌옷이 걸쳐지고 이름표와 번호표가 붙여지자 올리버는 즉시 자기에 맞는 신분으로 분류되었다. 교구가 책임지는 아이, 구빈원 고아, 굶는 게 다반사며 뼈 빠지게 일만 하는 미천한 아이, 세상을 헤매며 쇠고랑을 차거나 구두발에 차일 신세, 누구나 경멸하고 아무도 동정하지 않는 인간. 2장. 불쌍한 올리버. 그는 자기 주의를 의식하지 못한 채 행복하게 잠들어서 이 사회가 바로 그날 그의 운명에 가장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나 결정은 내려졌다. 다음이 그것이다. 이 이사 양반들은 매우 현명하고 심오한 철학적인 분들로 그들의 관심을 구빈원에 돌리자마자 보통 사람은 죽어도 알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했다. 사실인즉 가난한 사람들은 구빈원에 있기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가난한 계급에게 이곳은 공공오락을 즐기는 단골 장소이다. 공짜로 술을 마시는 주막이요. 국가에서 내는 아침, 점심, 간식, 저녁을 얻어먹는 곳이며 1년 내내 놀고 먹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벽돌과 회반죽으로 지은 낙원인 것이다. 그렇군. 이사회는 잔뜩 아는 척하며 말했다. 우리들이야말로 바로 이것을 시정할 위인들이다. 즉시 모든 것을 다 중지하자. 그래서 이들은 규칙을 정했으니 가난한 사람은 양자택일을 해야만 한다. 구빈원에 들어와 점차적으로 굶어 죽든지 구빈원에 안 들어오고 바깥에서 즉각 굶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하루 3끼 묽은 죽과 일주일에 2번 양파 조금, 일요일엔 둥근 빵 반 덩어리를 지급하게 했다. 그들은 또한 가난한 부부를 이혼시키는 일을 친절하게도 떠맡아 법원에 엄청난 소송비를 면하게 해주고 종전처럼 남편이 가족을 부양하도록 강요하는 대신에 처자식을 남편에게서 떼어놓아 다시 독신자로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구빈원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한 짝으로 묶여있지 않았다면 위의 2 항목을 보고 사회의 모든 계급을 망라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신청하러 몰려들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사들은 선견지명이 있는 분들이라 이 문제를 미리 예방했다. 구제를 구빈원 생활 및 거기서 먹는 묽은 죽과 불가분의 것으로 만들었으니 사람들은 이것에 놀라서 도망가 버렸던 것이다. 사내 아이들이 식사를 하는 곳은 커다란 석조방이었다. 끼니 때면 구빈 원장이 배식용 앞치마를 두르고 섰고 아줌마 1~2 사람이 국자로 묽은 죽을 퍼서 아이 하나가 딱 1사발만 받아 먹도록 했다. 그릇을 닦을 필요는 절대로 없었다. 아이들이 숟가락으로 반들반들 윤이 날 때까지 닦아 먹었으니. 그리고 이 일이 끝나면 아이들은 어찌나 간절하게 가마솥을 쳐다보는지 마치 가마의 벽돌이라도 삼킬 듯 했다. 그러면서 혹시 어쩌다 비껴 도망간 죽 한 방울이라도 묻어 있을까 하고 지극히도 부지런히 손가락을 빨아댔다. 사내 아이들은 대개 식욕이 왕성한 법이다. 그러니 올리버와 그의 동료들은 3달 동안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고문을 당하는 셈이었고 결국엔 허기 때문에 극히 개걸스러워지고 사나워졌다. 나이에 비해 좀 큰 편인 한 아이는 이런 고통에 익숙지 않은 터라 하루에 죽 1사발씩을 더 먹지 못하면 아무래도 어느 날 밤에 자기 옆에 자는 아이를 잡아먹게 될지도 모른다고 동료들에게 은밀히 암시했다. 아이들은 회의를 열고 제비를 뽑아서 그날 저녁을 먹은 후에 누가 구빈 원장 앞에 가서 죽을 더 달라고 할 것인지를 정했다. 올리버 트위스트가 당첨되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각자 자리에 앉았다. 구빈 원장은 요리사 제복을 입고 가마솥 앞에 자리를 잡았고 그 뒤에 극빈자 보조원 아줌마들이 정렬해서 묽은 죽을 배급했다. 그리고 차린 것 없는 공동 식탁에서 긴 식사 기도가 있었다. 죽은 금세 사라졌다. 아이들은
수군대면서 올리버에게 눈짓을 했고 바로 옆에 있던 동료들은 팔꿈치로 그를 찔러댔다. 비록 어린애였지만 올리버는 배고픔에 시달려 지독해졌고 비참함에 치여 겁도 없어졌다. 그는 식탁에서 일어나서 주발과 숟가락을 들고 구빈 원장에게 다가간 후 스스로도 자신의 만용에 좀 놀란 기색으로 말했다. 저기요 원장 선생님, 조금만 더 주세요. 뭐야? 구빈 원장은 희미한 목소리로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제발 원장 선생님, 올리버가 답했다. 조금만 더 주세요. 구빈 원장은 올리버의 머리를 겨냥해 국자로 한 대 내리치고 올리버를 두 팔로 꽉 붙잡고는 소리를 꿰 찔러 말단 교구관을 불렀다. 매우 흥분한 범블씨가 이사들이 비밀회의를 하는 방으로 갑자기 뛰어들어갔다. 그는 높은 의자에 앉은 양반에게 말했다. 림스킨 이사님, 죄송합니다만 세상에 올리버가 죽을 더 달라고 합니다. 모두 다 깜짝 놀랐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에 공포가 서렸다. 더 달라고 했다고? 림스킨 씨가 말했다. 진정하게 범블, 그리고 내 말에 분명히 대답해. 지금 그 애가 규정대로 준 저녁을 다 먹고 더 달라고 했다는 말인가? 그랬다니까요, 나리. 범블 씨가 답했다. 그놈은 장차 교수형을 당할 거야. 흰 조끼 차림의 신사가 말했다. 단언컨대 그놈은 장차 교수형을 당할 거라고. 아무도 이 예언 잘하는 신사의 의견을 반박하지 않았다.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올리버를 즉각 감금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다음날 아침 대문에 올리버 트위스트를 교구의 손으로부터 인수받는 사람이 있다면 5파운드의 살해를 하겠다는 방이 붙었다. 다시 말해서 올리버 트위스트에 5파운드를 얹어서 어떤 직종, 업종, 직업이건 도제를 필요로 하는 남자나 여자에게 내준다는 광고였다. 3장 음식을 더 달라는 요청을 한 올리버는 독방에 수감되어 체벌을 받는다. 구빈원 직원 범블씨는 괘씸한 올리버를 장의사 주인 소어베리의 도제로 5파운드를 줘서 넘긴다. 올리버는 음울한 장의사에서 기거하며 구빈원의 시체들과 가난에 지친 주검들을 목격한다. 소어베리 씨는 올리버의 순진한 얼굴이 어린이의 장례식을 인도하는 데 적임이라고 생각하여 올리버를 기용하면서 큰 수지를 올린다. 그런데 올리버는 장의사 학교에서 일하는 자선학교 출신의 키 크고 못된 소년 노아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어느 날 늘 저녁을 먹는 시간에 맞추어 올리버와 노아가 부엌으로 내려가서 뼈에 붙은 양고기 한 조각과 목뼈 쪽에 제일 맛없는 고기 1파운드 반 정도로 맛있게 식사하려던 참인데 하녀 샬럿이 불려 올라가 잠시 식사가 지연되었다. 노아 클레이폴은 배도 고프고 심술도 났던지라 어린 올리버를 들들 볶고 약 올리는 것보다 그 시간을 더 값지게 보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노아는 이 순수한 오락에 몰두해서 발을 식탁에 턱 얹고는 올리버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귀를 비틀었다. 그는 올리버가 비겁한 놈이라는 의견을 피력했고 나아가 그가 교수형을 당하게 되면 이 바람직한 사건이 언제 일어나건 자기가 꼭 가서 보겠다고 공표했다. 그는 그 밖에도 째째하고 성가시게 다양한 문제들을 거론했는데 참으로 못되고 삐뚤어진 자선학교의 학생답게 굴었다. 야, 구빈원. 노아가 말했다. 너네 엄마는 좀 어떠시냐? 우리 엄만 돌아가셨어. 올리버가 대답했다. 우리 엄마 얘기는 하지 마. 이 말을 하면서 올리버의 얼굴이 상기되었고 숨을 가쁘게 쉬다가 입과 코가 이상 야릇하게 뒤틀렸다. 노아는 이것이 갑자기 격렬한 울음을 터뜨릴 것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전조라고 생각했다. 이런 느낌 때문에 그는 공격을 계속했다. 뭐 때문에 죽었냐, 구빈원? 노아가 말했다. 마음 상해서 돌아가셨대. 간호사 할머니들이 그러셨어. 올리버가
노아의 질문에 답한다기보다는 혼잣말을 하듯 대꾸했다. 그렇게 죽는 게 어떤 건지 알 것 같기도 해. 얼레리 껄레리. 얘가 운대요, 구빈원. 올리버의 볼에 눈물이 흘러내리자 노아가 말했다. 너 뭐 때문에 우냐, 어? 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올리버가 재빨리 눈물을 훔쳐내며 말했다. 괜히 좋아하지 마. 나 때문은 아니라 이거지? 노아가 빈정댔다. 그래, 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야. 올리버가 톡 쏘아붙였다. 됐어, 그만해. 나한테 우리 엄마 얘기 더 하지 마. 알았어? 그게 신상에 좋을 거야. 안 하는 게 신상에 좋을 거라고? 노아가 외쳤다. 뭐야? 그게 신상에 좋을 거라고? 야, 구빈원, 이게 건방지게. 니네 엄마가 그러니까 멀쩡한 여자였다 이거지? 응, 그래. 세상의 원. 그리고 노아는 이 대목에서 고개를 의미 있게 끄덕이며 자기의 조그만 빨간 코를 근육 운동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추어 올렸다. 너도 알지, 구빈원? 그는 올리버의 침묵에 더 대담해져서 가엾게 여기는 투로 빈정대면서 말했다. 이런 식의 말투가 세상에서 제일 성미를 돋우는 게 아닌가. 그게 있잖아, 구빈원. 이젠 어쩔 수 없는 거야. 물론 그때도 어쩔 수 없었을 거고. 참 안 됐구나. 진짜 다들 널 아주 불쌍히 여기고 있어. 하지만 넌 이걸 알아야 해, 구빈원. 네 엄마는 진짜로 막 굴러먹은 여자였다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올리버가 갑자기 머리를 번쩍 들어 올리며 물었다. 진짜로 막 굴러먹은 여자라고 했다, 구빈원. 노아가 비꼬며 대답했다. 그래서 차라리 그때 죽은 게 말이야, 구빈원. 훨씬 다행이라는 거야. 아니면 부녀보호소에서 중노동을 하고 있거나 유배나 교수형을 당했겠지? 아마 중노동이나 유배형보다 교수형이 제일 가능성이 있지 않냐? 안 그래? 올리버는 분노로 얼굴이 새빨개져서 벌떡 일어나 의자와 탁자를 집어던졌다. 잔뜩 성이 난 그는 이가 딱딱 소리를 내며 부딪힐 정도로 노아의 목을 잡고 마구 흔들어 댔고 있는 힘을 다해 주먹을 날려 노아를 바닥에 눕혔다. 1분 전만 해도 이 아이는 모진 대우를 받아서 말없고 온순하고 기력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드디어 그의 기백이 깨어 솟아났다. 죽은 어머니에 대한 잔인한 모욕이 그의 피에 불을 붙인 것이다. 그의 가슴은 부풀어 올랐고 자세가 꼿꼿해졌으며 눈은 빛나고 생생해졌다. 이제 사람 자체가 변해서 자기 발밑에 뻗어버린 비열한 학대자를 불아린 눈으로 내려다보면서 전에는 자신도 알지 못했던 활력에 넘쳐 덤벼보라며 버티고 서 있는 것이다. 얘가 날 죽여요. 노아가 엉엉 울어댔다. 샬럿, 마님, 새로운 애가 지금 날 죽이고 있어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올리버가 미쳤어요. 샬럿. 노아가 외치는 소리에 샬럿의 큰 비명과 소어베리 부인의 더 큰 비명이 화답했다. 샬럿은 부엌 옆문으로 뛰어들어왔다. 하지만 소어베리 부인은 계단에 멈춰서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과연 생명보존의 요구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주저하고 있었다. 야, 이 나쁜 놈아. 샬럿이 비명을 지르며 있는 힘을 다해 올리버를 붙잡았는데 그 힘은 특별히 단련된 웬만큼 힘센 성인 남자 정도는 되었다. 야, 이 배은 망덕하고 사람 잡을 끔찍한 나쁜 놈아. 샬럿은 글자 하나하나마다 온 힘을 다모아 올리버에게 한 방씩 주먹을 먹이면서 거기다가 싱거울까봐 양념으로 비명을 곁들였다. 4장. 이 사건으로 올리버는 억울하게 감금된다. 서러운 올리버는 침울한 장의사의 일과 노아의 학대를 피해 런던으로 떠나기로 결심한다. 며칠을 굶고 노숙하면서 런던에 도착한 그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인데 세상사에 노련한 소년 잭 도킨스를 만나게 된다. 어이 형씨, 뭔 일이냐? 어린 방랑자에게 이런 물음을 던진 아이는 올리버와 같은 또래였으나
이제까지 본 사람 중 가장 괴상한 모습이었다. 그는 들창코에 납작 이마를 한 품이 없는 얼굴이었고 여느 사내 아이들처럼 지저분한 차림이었으나 다 큰 어른처럼 행세하고 있었다. 그는 나이에 비해 작은 편이었고 다리는 약간 휜데다 눈매는 작고 날카롭고 못생겼다. 모자는 머리 위에 살짝 얹혀져 있어서 언제라도 떨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는데 머리의 임자가 이따금씩 머리를 휙 뒤틀어 모자를 원래의 위치로 돌려놓는 교묘한 기술이 없었던들 실제로 모자는 떨어졌을 것이다. 그는 발꿈치까지 닿는 어른 코트를 입고 있었다. 옷소매를 팔꿈치까지 접어 올려 간신히 손이 소매 밖으로 나왔는데 이 조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코르덴 바지 주머니에 손을 쑤셔 넣는 데 있는 것 같았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4피트 6인치 아니면 그것도 채 안 되는 키의 어린 신사 중에선 아마 가장 으스대고 뽐내는 아이였을 것이다. 어이 형씨, 뭔 일이냐고. 이 괴상한 어린 신사가 올리버에게 말했다. 배고프고 피곤해. 올리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주 먼 길을 걸었어. 7일 동안 내내 걷기만 했어. 7일이나 걸었다고? 어린 신사가 말했다. 아, 그래. 메부리의 명령이구나. 그렇지. 올리버의 놀란 표정을 눈치채고 그가 덧붙였다. 아마 넌 메부리가 뭔지 모르는 모양이구나, 신참동지. 올리버는 그 메부리란 새의 주둥이를 말하는 게 아니냐고 상냥하게 대답했다. 어유, 순진하긴. 어린 신사가 소리쳤다. 메부리란 치안 판사를 말하는 거야. 메부리 명령으로 걸어가면 똑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오지는 영영 못하는 거야. 교수형을 당한다는 말이야. 풍차관에서는 일한 적 있냐? 무슨 풍차관? 올리버가 물었다. 무슨 풍차관이냐고? 아니, 왜 바로 그놈의 풍차관이 있잖아. 감방 안에서도 돌아갈 정도로 자그마하고 바람이 좋을 때보다 바람이 없고 사람들이 재수 없을 때 더 잘 돌아가는 거 있잖아. 왜냐하면 바람이 좋아서 재수가 좋을 때야 일꾼을 구하지 못하니까. 어쨌건 가자. 어린 신사가 말했다. 넌 돈 부스러기가 필요할 테니 내가 좀 주지. 하긴 나도 궁에서 실링 하나에 반페니밖에 없지만 이걸로 가는 데까지 가보자. 발딱 일어나서. 자자 뜨자고. 잭 도킨스는 해가 지기 전에 런던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했으므로 그들이 이슬링턴 톨게이트에 이르렀을 때는 거의 밤 11시가 다 되었다. 그들은 에인절을 지나 세인트 존가로 갔고 거기서 세들러스 웰스 극장에서 끝나는 작은 길로 접어들어 한참을 내려가 구빈원 옆에 좁은 골목으로 갔다. 그리고 한때 호클리 인더 홀이란 이름을 갖고 있던 오래된 지역을 넘어 리틀 세프런 고개에서 그레이트 세프런 고개로 나아갔다. 잭 도킨스는 올리버를 뒤에 바싹 따라오도록 하여 재빠른 걸음으로 급히 걸어갔다. 올리버는 인도자를 쫓아가는데 온 정신을 집중했지만 지나가는 길 좌우를 힐끗힐끗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올리버는 이보다 더 더럽고 비참한 곳을 본 적이 없었다. 길은 매우 좁고 질척거렸으며 공기는 악취로 찌들어 있었다. 조그만 가게들이 여럿 있었으나 내놓고 있는 유일한 물건은 산더미같이 몰려있는 어린아이들 뿐인 것 같았다. 아이들은 이렇게 늦은 밤에도 집 안팎을 몰려다니거나 집안에서 비명을 질러댔다. 전반적으로 쪼들리는 그곳에서 오직 술집들만 성황을 이루는 듯 했는데 술집에는 아일랜드 하층민들이 실랑이를 하며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몇몇 집 문간에서는 이따금 인상 험악한 친구들이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들은 어디로 보나 결코 선량한 의도를 갖고 건전한 일을 하러 가는 것 같지는 않았다. 올리버가 도망가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궁리하던 참에 그들은 언덕 밑에 다다랐다. 그의 안내자인 잭 도킨스는 소매치기 기술이 뛰어나서 솜씨 좋은 미꾸라지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미꾸라지는
필드레인 근처에 어떤 집의 문을 열더니 올리버의 팔을 잡고 복도로 끌고 돌아와 문을 닫았다. 뭔 일이냐? 미꾸라지의 휘파람에 응답해서 밑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건포도와 꽝! 이라는 대답이 나왔다. 이것이 괜찮다는 암호나 신호인 모양인지 복도 저 끝 벽에서 촛불이 희미하게 비쳤다. 난간이 무너져 내린 낡은 지하 부엌의 계단에서 한 사람의 얼굴이 불쑥 나왔다. 두 놈이구나. 사내가 촛불을 쑥 내밀고 눈에 손을 대고 빛을 가리며 말했다. 하나는 누구냐? 새 친구야. 잭 도킨스가 올리버를 앞으로 밀며 말했다. 어디서 온 애야? 총구석에서. 페이긴 영감은 위층에 있어? 응. 손수건을 가려내고 있어. 어서 올라와. 촛불은 뒤로 치워졌고 얼굴은 사라졌다. 한 손은 자기 동료에게 꽉 잡혀 있기에 올리버는 다른 손으로 길을 더듬으며 어렵사리 어둠을 헤치고 부서진 계단을 올라갔다. 그의 안내자는 쉽고 빠르게 올라가는 폼이 이곳에 매우 익숙한 모양이었다. 그는 뒷방문을 열어젖히고 올리버를 끌고 들어갔다. 방의 벽장과 천장은 오랜 세월 찌든 때로 새까맣게 변해 있었다. 벽난로 선반에 끈으로 고정해 놓은 프라이팬에서는 소시지가 익고 있었다. 그 앞에는 조리용 포크를 손에 든 매우 쭈글쭈글한 유대인 노인이 서 있었다. 악당처럼 보이는 혐오스러운 얼굴은 헝클어진 불그스름한 머리카락 한 움큼으로 가려져 있었다. 그는 기름때가 밴 플란넬 가운 차림이었는데 목에는 아무것도 매지 않았다. 그는 프라이팬과 빨래거리에 널려있는 상당수의 비단 손수건에 동시에 신경을 쓰고 있는 듯 했다. 바닥 한 구석에는 낡은 마대자루로 만든 허름한 침상 몇 개가 놓여 있었다. 탁자 주위에는 미꾸라지보다 더 나이가 많아 보이지는 않는 사내애들 네댓이 둘러앉아 긴 사기 담뱃대를 물고 중년 남자 같은 분위기를 내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들 모두는 도킨스가 유대인에게 몇 마디 수군대는 곳으로 몰려들었다가 고개를 돌려 올리버를 쳐다보며 씩 웃었다. 페이긴, 얘가 바로 그 애예요. 잭 도킨스가 말했다. 내 친구 올리버 트위스트. 우린 널 만나서 정말 반갑다, 올리버. 정말이야. 유대인이 말했다. 미꾸라지. 소시지를 옮겨놓고 난로 가까이에 올리버의 나무 주발을 하나 갖다 놔라. 아, 너 손수건을 쳐다보고 있구나. 그렇지. 진짜 많기도 하지. 그저 빨래하기 좋게 한번 펼쳐본 거야. 그게 다야, 올리버. 하하. 이 말의 뒷부분에 장단을 맞추느라 이 명랑한 노신사의 전도양양한 제자들은 모두 떠들썩한 웃음보를 터뜨렸다. 그러는 와중에 그들은 저녁을 먹었다. 올리버도 자기 몫을 먹었고 유대인은 그에게 따뜻한 물을 탄 진을 한 잔 주면서 다른 신사가 잔을 써야 하니 한 번에 비우라고 말했다. 올리버는 시키는 대로 했다. 잠시 후 그는 자기 몸이 침상에 눕혀지는 것을 느꼈고 곧 깊은 잠에 빠졌다. 아침상을 치우고 나자 유쾌한 노신사와 두 소녀는 매우 진기하고도 이상한 놀이를 했는데 그것은 이런 식이었다. 유쾌한 노신사는 바지 주머니 한 곳엔 코 담뱃갑을, 다른 주머니에는 지갑을 넣었고 조끼 주머니엔 시계를 차고 목에는 시계줄을 맨 다음 셔츠엔 가짜 다이아몬드 핀을 꽂았다. 그러고는 코트 단추를 끝까지 꽉 채우고 안경집과 손수건을 외투 주머니에 넣은 후 평상시 노신사들이 걷는 모습을 흉내내며 단장을 짚고 방을 왔다 갔다 했다. 가끔씩 벽난로 앞에 섰다가 문 앞에 섰다가 하면서 가게 진열장을 열심히 바라보는 흉내를 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계속 주위를 둘러보며 소매치기를 당하지 않을까 조심하는 눈치였고 번갈아 모든 주머니를 톡톡 두드려보며 아무것도 안 잃어버렸는지 확인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우스꽝스러웠는지 올리버는 눈물이 날 정도로 웃어댔다. 이러는 동안 두 소녀는 줄곧 눈에 안 띄게 숨으며 가까이에서 그를 쫓아갔는데
그들이 어찌나 민첩하게 움직였는지 노신사가 매번 고개를 돌렸지만 그들의 행동을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 마침내 미꾸라지가 실수로 발을 밟거나 구두를 걷어차는 척하자 찰리 베이츠는 뒤에서 부딪히며 그 찰나에 극히 비상한 속도로 코 담뱃갑, 지갑, 시계, 시계줄, 셔츠핀, 손수건, 심지어 안경집까지 다 털어가는 것이었다. 만약 노 신사가 주머니에 다른 사람의 손이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면 여기 넣었지 하고 소리쳤다. 그러면 놀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이 놀이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데 젊은 숙녀들이 젊은 신사들을 보러 들렀다. 하나는 이름이 벳이었고 하나는 낸시였다. 둘 다 머리가 길었는데 별로 깔끔하지 않게 뒤로 말아 올렸고 신발이나 스타킹도 깨끗한 편은 아니었다. 꼭 예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얼굴에 잔뜩 화장을 해서 꽤 건강하고 튼튼해 보였다. 이들의 행동이 남달리 격이 없고 상냥했기에 올리버는 아주 좋은 아가씨들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물론 그랬음이 틀림없겠지만 손님들은 한참 머물러 있었다. 아가씨 하나가 뱃속이 차갑다고 하자 술이 나왔고 대화는 매우 유쾌하게 떠들썩해졌다. 마침내 찰리 베이츠가 발굽에 덧신을 신을 시간이 되었다는 의견을 개진했는데 올리버 생각에 이 말은 나가자는 뜻의 프랑스어인 것 같았다. 왜냐하면 바로 그 후 미꾸라지, 베이츠, 그리고 두 젊은 아가씨들이 친절한 유대인 노인이 자상하게 집어준 용돈을 갖고 함께 나갔기 때문이다. 자, 얘야. 페이긴이 말했다. 참 멋진 생활이지, 그렇지? 걔들은 이제 온종일 노는 거야. 일은 다 끝낸 건가요? 올리버가 물었다. 응. 유대인이 말했다. 그러니까 그게 돌아다니다 뜻밖의 일감을 만나지 않는다면 말이야. 그런 경우엔 걔들이 또 그냥 넘기지 않거든. 얘야, 정말이란다. 걔들을 모범으로 삼아라. 그래, 모범으로 삼아. 그는 벽난로를 부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에 힘을 줬다. 걔네들이 하라는 대로 뭐든지 하고 모든 일에 걔들 충고를 따라라. 특히 미꾸라지를. 얘야, 걔는 진짜 크게 성공할 애야. 그리고 네가 본을 잘 받으면 너도 성공하게 해줄 거다. 내 손수건이 주머니 밖으로 빠져나와 있잖니, 얘. 유대인이 갑자기 말을 끊었다. 네, 올리버가 말했다. 어디 한번 꺼내봐라.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오늘 아침 놀이할 때 그 애들이 하던 식으로 말이야. 올리버는 미꾸라지가 하던 대로 한 손으로 주머니 끝을 잡고 다른 손으로 가볍게 손수건을 꺼냈다. 빼냈니? 유대인이 소리쳤다. 여기 있어요. 올리버가 자기 손에 있는 것을 보이며 말했다. 참 똑똑한 애구나 얘야. 장난스러운 노신사가 만족스러운 듯 올리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보다 더 똘똘한 애는 못 봤다. 자, 얘따. 1실링을 주마. 이런 식으로 나가면 넌 당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자, 이제 이리 오너라. 손수건에서 술을 떼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 5장 올리버는 며칠 동안 유대인의 방에 틀어박혀서 손수건에서 이름자를 뜯어내고 때로는 앞서 말한 그 놀이에 참가했다. 두 소년과 유대인은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이 놀이를 했다. 그러다가 그는 마침내 맑은 공기를 그리워하기 시작했고 이런저런 기회를 엿보다가 두 동료와 함께 일하러 나가게 해달라고 노신사에게 애원했다. 결국 어느 날 아침 올리버는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던 허락을 얻어냈다. 2, 3일가량 손수건 일감이 떨어졌고 저녁 밥상이 좀 초라했던 때였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노신사가 허락을 한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그는 올리버에게 나가도 좋다고 했고 찰리 베이츠와 올리버의 벗 미꾸라지가 공동으로 보호 임무를 맡도록 했다. 이렇게 세 소녀는 출정했다. 미꾸라지는 늘 하던 대로 외투 소매를 걷어붙인 채 모자를 삐딱하게 섰고 베이츠 군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어슬렁거리며 걸어갔다. 올리버는 그들 사이에 끼어 이들이 어디로 가나, 그리고 어떤 제조업 분야의 기술을 먼저 배울까 궁금해하며 따라갔다. 그러나 이들은 매우 게으르고 볼썽사납게 빈둥거리며 걷고 있었기에 올리버는 동료들이 노신사를 속이고 일하러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게다가 미꾸라지는 어린아이들의 모자를 벗겨서 땅에다 팽개치는 나쁜 버릇이 있었고, 찰리 베이츠는 재산권에 대해 느슨한 관념을 갖고 있다는 점이 보였다. 그는 개천 쪽 가게 진열대에서 사과나 양파를 여러 개 훔쳐 주머니에 쑤셔 넣었는데, 그 주머니가 얼마나 수용 능력이 큰지 사방으로 팽창되어 양복 매무새를 밉게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매우 불량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올리버가 자기는 혼자 알아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찰나 미꾸라지의 행동이 이상야릇하게 변하는 통에 올리버는 갑자기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그들이 클라크누엘 광장에서 멀지 않은 좁은 길목을 막 빠져나오던 참이었다. 미꾸라지가 갑자기 멈춰섰다. 그러고는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두 동행자를 뒤로 물러나도록 했다. 왜 그래? 올리버가 물었다. 쉿. 미꾸라지가 대답했다. 너, 저기 서점 앞에 있는 영감탱이 보이냐? 저기 있는 노신사 말이야? 올리버가 말했다. 응, 보여. 저거면 됐어. 미꾸라지가 말했다. 최상의 일감인데 찰리 베이츠 군이 유심히 바라봤다. 올리버는 놀라서 둘을 번갈아 쳐다보았으나 아무런 질문도 할 처지가 못 되었다. 두 소년이 몰래 길을 건너와서 그가 유심히 보았던 그 노신사 뒤로 살금살금 다가갔기 때문이다. 올리버는 그들을 쫓아 몇 걸음 가다가 더 가야 할지 돌아서야 할지 몰라 우두커니 바라보고 서 있었다. 노신사는 머리에 분을 바르고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꽤 잘 사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검정 우단 깃을 단 암록색 코트에 흰 바지를 입고 옆구리에는 맵시 있는 대나무 지팡이를 끼고 있었다. 그는 가판대에서 책을 하나 집어들고 그 자리에 서서 마치 서재의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듯 열심히 읽고 있었다. 그는 책을 통독하고 있었다. 한 페이지의 끝에 이르면 그 다음 페이지 첫 줄에서 다시 시작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읽고 있었다. 몇 걸음 떨어져서 두 눈을 있는 대로 크게 뜬 채 미꾸라지가 노신사의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어 손수건을 빼내는 것을 본 올리버의 공포와 놀람은 어떠했겠는가. 그리고 그가 손수건을 찰리 베이츠에게 넘기고는 마침내 둘이 옆 골목으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았을 때 말이다. 그 순간 이 아이의 마음에 손수건, 시계, 보석, 유대인에 대한 비밀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깨달음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그는 두려움에 온몸의 피가 끓어올라 마치 화염에 휩싸인 느낌으로 잠시 서 있었다. 그러고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있는 힘을 다해 발을 놀려 힘껏 내달렸다. 이것은 모두 1분 안에 벌어진 일이었다. 올리버가 뛰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노신사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손수건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몸을 휙 돌렸다. 그리고 아이 하나가 빠른 속도로 냅다 주랭랑을 치는 것을 보고선 당연히 그 애가 약탈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노신사는 도둑 잡아라 하며 있는 힘을 다해 외치며 책을 손에 든 채 뒤쫓아갔다. 그러나 고함을 친 사람은 노신사 하나뿐이 아니었다. 미꾸라지와 베이츠 군은 큰 길로 내달린 다음 사람들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 바로 다음 골목으로 꺾어 들어가 첫 번째 집 앞에 숨어 있었다. 그들은 이 외침을 듣자마자 그리고 올리버가 뛰는 것을 보자마자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히 파악했다. 그들은 매우 재빨리 뛰쳐나가 도둑놈 잡아라 를 함께 외치며 멀쩡한 시민인 양 추적에 동참했다. 도둑 잡아라 도둑 잡아. 이 말엔 마술이 담겨 있다. 장사꾼은 계산대를 뜨고 집 마차꾼은 마차를 놓고 뛰고 푸죽간 주인은 고기 쟁반을 빵집 주인은 빵 바구니를 우유 장수는 우유통을
심부름 가는 아이는 보따리를, 어린 학생은 구슬을, 도로 공사하는 일꾼은 곡괭이를, 아이는 차던 제기를 팽개친다. 사람들은 허둥지둥 되는 대로 질주하며 꽥꽥 비명을 지르고 골목을 지나며 마주오는 행인을 쓰러뜨리고 개들을 깨워 짖게 하고 닭들을 겁에 질리게 하니 길거리와 광장은 길목이 온통 이런 소리로 쩡쩡 울려대는 것이다. 도둑 잡아라, 도둑 잡아. 인간에겐 뭔가를 사냥하려는 열기가 가슴속 깊이 도사리고 있다. 불쌍하고 숨가쁜 아이 하나가 기진맥진한 채 헐떡인다. 표정엔 공포가, 두 눈엔 고통이 서려 있고 얼굴엔 붉은 땀줄기가 흘러내린다. 그는 온 신경을 다 곤두세워 추격자들보다 한치라도 앞서기 위해 애쓴다. 그들은 바싹 쫓으면서 언제라도 따라잡을 기세로 점점 힘이 빠져가는 아이에게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와와 거리고 신나서 고함을 쳐댄다. 도둑 잡아라. 결국 멈추었다. 한 대 확실하게 얻어맞고 그는 길가에 쓰러졌다. 군중은 그를 둘러싸고 사납게 몰려든다. 새로 오는 사람마다 구경 한번 해보려고 옆 사람을 비집고 몸싸움을 한다. 거 비켜 서쇼. 공기를 막지 말고 한숨 돌리게 해줘. 말도 안 돼. 그럴 가치도 없어. 신사 양반은 어딨냐? 저기 있다. 이리로 오고 있어. 신사 양반에게 자리 좀 내줘. 얘가 그놈입니까? 노신사가 맨 앞에 있던 몰입꾼들의 지나친 친절에 밀려 억지로 한가운데로 나오게 되었다. 올리버는 진흙과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입에서는 피를 흘리며 정신이 나간 듯 산더미같이 애워싼 얼굴들을 황망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소. 신사가 말했다. 안 됐지만 이 아이요. 안 됐다고? 원 별 농담도? 군중이 웅성댔다. 불쌍한 것. 다쳤구나. 신사가 말했다. 내가 잡았어요. 덩치 큰 멍청하게 생긴 친구가 나서서 그렇게 말했다. 아주 정확히 주먹으로 입을 맞췄죠. 제 작품입니다. 그자는 씩 웃으며 자기 모자를 만지작거렸는데 수고비를 좀 달라는 기색이었다. 그러나 노신사는 혐오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더니 자리를 피할 방도를 찾는 듯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마침 경관 하나가 군중들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올리버의 목덜미를 잡았다. 일어나 임마. 경관이 거칠게 말했다. 나리, 제가 안 그랬어요. 정말로 정말로요. 다른 두 아이가 그랬어요. 올리버가 두 손을 간절하게 움켜쥐고 사방을 둘러보며 말했다. 걔들 여기 어디에 와 있을 거예요. 얼씨구 없네요. 순경이 말했다. 그는 비꼬느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또한 사실이었다. 미꾸라지와 찰리 베이츠는 빠지기 편리한 첫 번째 골목에서 튀어버렸던 것이다. 자, 일어나. 아이가 다치겠소. 노신사가 동정하며 말했다. 아니죠. 다치게 안 합니다. 순경이 안 그러겠다는 증거로 아이의 윗도리를 등에서 반쯤 벗겨지게 확 젖히며 대답했다. 수작 떨지 마. 나한텐 안 통해. 이 악마 새끼. 똑바로 못 서? 올리버는 서 있을 힘조차 없었지만 겨우 일어섰고 그러자마자 뒷덜미를 붙잡힌 채 빠른 속도로 길거리에서 질질 끌려갔다. 신사는 순경 곁에서 따라갔고 그보다 한 걸음 앞에서 구경하며 가는 재주를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따라오면서 이따금씩 올리버를 힐끗힐끗 돌아봤다. 사내 애들은 승리의 함성을 질렀고 이렇게 그들은 행진해 갔다. 6장 브라운로 씨는 여러 번 말을 제지당하고 연거푸 모욕을 받으며 사건의 정황을 겨우 전달했다. 그는 놀란 와중에 이 아이가 도망가는 것이 보였기에 쫓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치안 판사에게 이 애가 실제 도둑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도둑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한 너그러이 처리해 줄 것을 바란다고 했다. 이미 다친 아이요. 노신사는 결론 삼아 말했다. 아이가 진짜로 많이 아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는 판사석을 바라보며 강조해서 덧붙였다. 아, 그래? 정말로? 판사 팽씨가 비웃으며 말했다. 자, 네 속임수는 여기서 안 통한다. 이 떠돌이 녀석아, 네 이름이 뭐냐? 올리버는 대답하려 했지만 혀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죽은 듯이 창백해졌고 방 전체가 빙빙 도는 것 같았다. 이름이 뭐냐고 이 못된 악당아. 팽씨가 쩌렁쩌렁 소리를 쳤다. 이봐, 얘 이름이 뭐야? 이것은 판사석 옆에 긴 줄무늬 조끼 차림으로 서 있던 무뚝뚝한 영감에게 한 말이었다. 그는 올리버에게 허리를 굽히고 다시 이름을 물었다. 그는 아이가 진짜로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생각했고 아이가 대답을 못하면 시한판사가 더 화가 나서 심한 형을 선고하리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이름을 지어냈다. 이름이 톰 화이트랍니다요, 나리. 이 마음씨 착한 형사가 말했다. 아, 말을 직접 못하겠다 이거지? 팽이 말했다. 그래? 사는 곳은 어디냐? 아무데나 되는 대로랍니다요, 나리. 담당 형사가 다시 올리버의 응답을 받아 전하는 신용을 하며 말했다. 부모는 있대? 팽씨가 물었다. 갓난아기 때 양친 다 여의었답니다요, 나리. 담당 형사가 이번에도 흔한 답변을 지어냈다. 신문이 이쯤 진행되었을 때 올리버는 고개를 들었고 애원의 눈빛으로 물 한 모금 주십사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청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팽씨가 말했다. 누굴 바보로 만들려는 거냐? 제가 보기엔 애가 진짜로 아픈 것 같습니다요, 나리. 담당 형사가 간언을 했다. 내가 자네보다 상황을 더 잘 알고 있네. 팽씨가 말했다. 형사 양반, 애를 좀 잡아주시오. 노신사가 본능적으로 손을 들며 말했다. 애가 쓰러지겠소. 저리 비켜서 담당 형사. 팽씨가 잔인무도하게 소리쳤다. 쓰러지려면 쓰러지라고 해. 올리버는 이렇게도 친절한 허락을 받자 바닥에 기절해 쓰러졌다. 법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서로 쳐다보기만 할 뿐 감히 나서서 도울 엄두를 내지 못했다. 진즉에 그놈이 꾀병 부리는 걸 알고 있었지. 팽이 이것이야말로 반박의 여지가 없는 증거라도 되는 양 말했다. 거기 누워있으라고 해. 곧 실증 날 테니.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요? 서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즉결로 해. 팽씨가 대답했다. 3개월 중노동형이다. 다 내보내 어서. 그 목적으로 방문이 열렸다. 두 사람이 정신 잃은 아이를 감방으로 데려갈 준비를 하던 차에 점잖으나 가난한 차림새의 중년 남자가 법정으로 뛰어들어와 판사석으로 갔다. 잠깐, 애를 데려가지 마세요. 제발 잠깐만 기다리시오. 새로 들어온 사람이 급히 숨을 몰아쉬며 외쳤다. 이거 뭐야? 이 사람 누구야? 쫓아내. 다 내보내. 팽씨가 소리쳤다. 난 꼭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사내가 말했다. 여기서 나가지 않겠어요. 난 그 사건을 다 봤어요. 내가 바로 서점 주인입니다. 선서할 것을 요구합니다. 판사님, 내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거절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 말은 옳았다. 그의 태도는 단호했고 쉬쉬해서 덮어두기에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었다. 이 사람을 선서시켜. 팽씨가 매우 품위 없이 투덜댔다. 이봐,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거야?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사내가 말했다. 다른 애 둘하고 여기 있는 피고 이렇게 셋이 이 신사분이 책을 읽고 있을 때 길 저쪽에서 어슬렁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둑질은 다른 아이가 저지른 거예요. 내가 목격자요. 그리고 이 아이가 경악하며 꼼짝 못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훌륭한 서점 주인은 여기서 숨을 좀 돌린 후 한결 조리 있게 그 소매치기의 정확한 정황을 이야기했다. 서점 주인의 증언 덕분에 올리버는 풀려났지만 법정 마당에 탈진해 쓰러진다. 쓰러진 올리버를 브라운로 씨는 자신의 풍족하고 안락한 집으로 데려가 보살펴준다. 올리버는 차츰 고통에서 벗어났을 때에만 찾아오는
그런 편안함을 느끼며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이런 고요하고 평화로운 휴식에서 깨어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일 것이다. 설사 이것이 죽음이라고 해도 그 누가 여기서 다시 깨어나 인생의 온갖 투쟁과 격동, 현재의 근심과 미래의 불안,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진절이 나는 과거의 기억으로 돌아가고 싶겠는가. 3일 후, 올리버는 편안한 의자에 베개로 잘 받치면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너무 허약해서 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베드윈 부인은 그를 안아 자기가 쓰는 1층 가정부 방으로 데려가도록 했다. 난로가에 그를 내려놓은 다음 착한 노파도 옆에 앉았다. 그리고 올리버가 이토록 많이 회복된 것을 보고 매우 기쁜 나머지 격하게 울어댔다. 걱정 말아라 얘야. 노파가 말했다. 그저 한번 실컷 울어보는 것뿐이란다. 그뿐이야. 자, 이젠 실컷 울었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할머니는 제게 너무 잘해주세요. 올리버가 말했다. 그래, 그런 신경은 쓰지 마, 얘야. 노파가 말했다. 자, 수프 먹을 시간이 됐구나. 브라운로 씨가 오늘 아침에 널 보러 오실지도 모른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 그러니 최대한 건강하게 보여야 하지 않겠니? 건강해 보일수록 기뻐하실 거야. 노파는 이렇게 말하며 작은 냄비에 한 그릇 가득 고기 스프를 데우는 일에 몰두했다. 올리버 생각엔 이 국물을 규정에 맞게 묽게 타면 가장 적게 잡아도 극빈자 350명은 먹일 수 있는 성찬이 될 만큼 진국이었다. 그림을 좋아하는가 보구나 얘야. 올리버가 의자 맞은편 벽에 걸린 초상화를 주의 깊게 바라보자 노파가 말했다. 잘 모르겠어요. 올리버가 화폭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그림을 본 적이 거의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저 부인의 얼굴은 참 아름답고 부드럽기도 하네요. 실제와 똑같이 그린 그림인가요? 올리버가 말했다. 그래. 노파가 고기 스프에서 잠시 눈을 들면서 말했다. 저건 초상화야. 누구 건데요? 올리버가 물었다. 왜, 난 잘 모르겠구나. 노파가 기분 좋게 대답했다. 아마 너나 내가 알 만한 사람은 아니겠지. 마음에 드는 모양이구나 얘야. 정말 예쁜걸요. 올리버가 대답했다. 설마 너 저 그림이 무서운 건 아니지? 노파는 올리버가 두려운 표정으로 그림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는 놀라서 말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지만 눈이 너무 슬퍼 보이고요. 여기 앉은 데서 보면 나랑 눈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네요. 올리버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마치 살아있는 것 같고 내게 말을 걸고 싶지만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때 가볍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노파가 말하자 브라운로 씨가 들어왔다. 이 노 신사는 아주 활달하게 들어왔으나 올리버를 잘 보려고 안경을 이마 위로 들어올리고 두 손을 실내복 옷자락 뒤로 밀어 넣었을 때 그의 얼굴이 매우 다양한 모양으로 괴상하게 일그러졌다. 병을 앓아서 수척하고 그늘져 보이는 올리버는 은인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일어서려고 어렵사리 애쓰다가 다시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다. 브라운로 씨의 가슴은 인정 많은 보통 노신사 6명만큼은 넓었기 때문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불쌍한 것, 불쌍한 것. 브라운로 씨가 목청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베드윈, 애한테 뭐 먹을 거라도 좀 줬어? 죽이라도? 방금 아주 진하게 끓인 고기 수프 한 그릇을 잘 먹었습니다. 베드웬 부인이 고기 수프에 강세를 두며 말했다. 포트와인 두어 잔이 아이한테는 훨씬 더 좋았을걸. 그렇지 않니, 톰 화이트? 제 이름은 올리버인데요. 어린 환자가 매우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다. 올리버라. 브라운 씨가 말했다. 올리버 뭐냐? 올리버 화이트. 그러니? 아니에요. 트위스트예요.
올리버 트위스트요. 희한한 이름이로구나. 노신사가 말했다. 그런데 너는 왜 판사에게 네 이름이 화이트라고 했니? 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요. 올리버가 깜짝 놀라서 대꾸했다. 이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기에 노신사는 올리버의 얼굴을 좀 근엄하게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해를 의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의 가늘고 날카로운 윤곽마다 진실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다. 착오가 있었나 보구나. 브라운로 씨가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올리버를 차근차근 살펴볼 이유가 없었지만 올리버의 생김새가 자기가 친숙히 아는 어떤 얼굴과 닮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떠올라서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설마 저에게 화가 나신 것은 아니지요? 올리버가 애원하듯 눈을 들며 말했다. 아니다 아니야. 노신사가 대답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베드윈 와서 이것 좀 봐요. 그는 이렇게 말하며 급히 올리버 머리 위에 걸린 그림을 가리켰고 그 다음엔 아이의 얼굴을 가리켰다. 거기엔 살아있는 복제품이 있었다. 두 눈, 머리, 입, 모든 모습이 다 똑같았다. 그 순간에는 표정도 너무나 똑같아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복사해 놓은 것 같았다. 7장 아이는 어떻게 됐어? 유대인이 미꾸라지의 목덜미를 잡고서 끔찍한 저주를 퍼부으며 위협했다. 말해봐, 이 망할 놈아. 아니면 목 졸라 죽일 테니. 말 안 할래? 유대인이 이렇게 버럭 외치면서 미꾸라지를 흔들어댔으니 그가 그 큰 외투 속에 매달려 있는 것은 완전히 기적으로 보였다. 덫에 걸려들었어요. 그게 다예요. 미꾸라지가 뿌르퉁해서 말했다. 이거 놔요. 놓으라니깐. 그리고 단번에 몸을 휙 돌려 그의 큰 외투에서 말끔하게 빠져나가 유대인 손에 외투만 남겨놓더니 미꾸라지는 조리형 포크를 잡고 유쾌한 노신사의 조끼를 향해 푹 찔렀다. 유대인은 긴급 상황에서 노인답지 않은 민첩함을 발휘해 얼른 한 발 물어서더니 단지를 들어 공격자의 머리 위로 휙 집어던졌다. 이거 웬 난리들이야. 저음의 굵은 목소리가 으르렁댔다. 누가 던졌어, 어? 사기단지가 아니고 맥주여서 망정이지. 왜 이리 난리법석이야, 베이긴. 제기랄. 목수건이 완전히 맥주에 젖었잖아. 이렇게 으르렁거리며 말을 뱉어낸 사람은 어깨가 딱 벌어진 35세 정도의 사내였다. 그는 검은 벨벳 코트와 더러운 담갈색 바지에 구두끈으로 묶은 발목 부츠 차림이었고 터질 것 같은 장단지를 가진 두툼한 두 다리에는 회색 면 스타킹을 신고 있었다. 그는 누런 모자를 쓰고 알록달록한 더러운 수건을 목에 둘렀는데 오래전에 달아빠진 수건의 양쪽 끄트머리로 얼굴에 묻은 맥주를 문지르고 있었다. 이렇게 맥주를 다 닦아내자 크고 묵직한 얼굴에 사흘 동안 깎지 않은 턱수염과 매섭게 쏘아보는 두 눈이 드러났다. 한쪽 눈에는 최근에 주먹에 맞은 듯한 다채롭게 얼룩진 증상이 보였다. 이봐, 무슨 수작이요? 애들이나 학대하고. 이 탐욕스럽고 욕심 많고 만족할 줄 모르는 늙은 장물아비 같으니. 사내가 유유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말했다. 애들이 당신을 안 죽이는 게 정말 이상하다니까. 나라면 당장 그러겠어. 내가 당신 밑에서 도제살이를 했더라면 예전에 해치웠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다. 아니야. 어디다 내다 팔기에는 적합하지 않겠지. 그러나 유리병에 담아놓으면 흉측하게 생긴 희한한 물건으로나 값어치가 있을까? 그만큼 큼직한 병은 있지도 않겠지만. 쉬, 사익스씨. 유대인이 몸을 움찔거리며 말했다. 그렇게 크게 떠들지 마시게. 씨는 무슨 놈의 씨? 악한이 대꾸했다. 그렇게 부를 땐 늘 뭔가 꿍꿍이 수작이 있잖소. 그냥 이름 석자만 부르라고. 내가 필요할 때 이름값 못할 사람은 아니니까. 좋아. 그럼 빌 사익스. 유대인이 비굴하게 굽실거리며 말했다.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이군 빌.
술 두세 잔을 벌컥벌컥 마신 사익스 씨는 어린 신사들에게 신경을 써주는 생색을 냈는데 이 감지덕지한 행동은 대화로 이어졌다. 미꾸라지는 현 상황에 적합해 보이는 만큼 사실을 바꾸고 부풀려서 올리버가 붙잡히게 된 이유와 당시의 정황을 소상히 얘기했다. 혹시나 걔가 우리를 공경에 빠뜨릴 소리를 하지 않았을까? 유대인이 말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사익스가 아기에 찬 웃음을 싱긋 지으며 대꾸했다. 이제 다 고자질에서 들통나겠군, 베이긴. 내가 걱정하는 것은 유대인은 상대가 끼어든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자세히 쳐다보며 말했다. 혹시나 우리가 끝장나면 끝장날 사람이 여러 더 있다는 거야. 나보다 자네한테 더 불리하게 될까봐 걱정이라고 이 사람아. 사내는 깜짝 놀라 사납게 유대인을 돌아봤다. 그러나 그는 어깨를 귓불까지 으쓱 올리고는 반대편 벽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누군가 서에 가서 일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봐야 할 텐데. 사익스 씨가 방에 들어온 후 지금까지의 말투보다 훨씬 낮은 어조로 말했다. 유대인이 고개를 끄덕거리며 수긍했다. 그 애가 불지 않고 형을 받았으면 다시 나올 때까지 걱정할 건 없지. 사익스 씨가 말했다. 나오면 그때 걔를 돌봐주면 돼. 어떻게든 녀석을 우리 손에 넣어야 돼. 빌과 사익스는 낸시에게 서에 가서 알아보게 하여 올리버가 피해자인 노신사의 집에서 머문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올리버는 브라운로 씨 집에서 정성어린 간호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 어느 날 서점에 가는 심부름을 자신이 하겠다고 자청하여 오랜만에 바깥 나들이에 나선 올리버는 불행히도 미리 잠복해서 기다리던 사익스와 낸시에게 붙잡힌다. 8장. 그래, 네가 달아나려고 했다 이거지? 유대인이 벽난로 구석에 놓여있던 울퉁불퉁하게 마디가 진 몽둥이를 집어들며 말했다. 그래? 올리버는 아무 대답도 안 했다. 그는 유대인의 동작을 지켜보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경찰을 부르고 그랬어? 유대인이 아이의 팔을 잡으며 비아냥댔다. 우리가 너의 그 병을 고쳐주지, 꼬마 도련님. 유대인이 몽둥이로 올리버의 어깨를 맵게 한 대 내려치고 두 대째 치려고 몽둥이를 드는 순간 여자가 앞으로 달려나오며 몽둥이를 잡아챘다. 그녀는 몽둥이를 벽난로에 집어던졌는데 어찌나 힘차게 던졌던지 활활 타오르는 석탄 몇 개가 방으로 튀어나올 정도였다. 난 애를 패는 건 두고 볼 수 없어, 베이긴. 여자가 소리쳤다. 애를 잡았으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라는 거야? 걔를 그냥 놔두라고. 안 그러면 내가 너희들 중 몇몇을 건드려 놓을 거야. 제명을 다 살기 전에 교수대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자는 이렇게 협박을 토해내며 사납게 바닥을 쿵쿵 밟았다. 입술을 꽉 깨물고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유대인과 다른 강도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스스로 불러일으킨 경로로 아주 창백했다. 아니, 낸시, 왜 그래? 유대인과 사익스 씨가 당황한 기색으로 서로 멍하니 쳐다보던 끝에 유대인이 달래는 어조로 말했다. 너 오늘 밤 아주 멋진데? 하하, 아주 훌륭한 연기라고. 그래? 여자가 말했다. 내 연기가 지나치지 않도록 조심해. 안 그러면 당신만 더 손해일 테니, 베이긴. 그러니 지금 말해두지만 날 건드리지 마. 성난 여인에겐 무엇인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특히 자포자기에 무모해진 사나운 충동이 그 밖에 또 다른 강렬한 열정과 합해지면 말이다. 이런 것은 그 어느 남자건 함부로 터뜨리려고 하지 않는 법이다. 유대인은 낸시 양의 격분이 진짜인지 몰랐다는 신용을 하는 것이 부질없는 일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몇 걸음 뒤로 물러서서 반은 도움을 청하듯이 반은 겁먹은 듯이 사익스를 쳐다보았다. 마치 그가 대화를 이어갈 적임자라는 암시를 주는 듯한 눈짓을 했다.
이렇게 무언의 부탁을 받은 사익스 씨는 낸시 양이 즉각 이성을 찾는 것이 자기의 개인적인 자존심과 영향력에 상관이 있다고 느꼈던지 몇십 번 욕설과 협박을 내뱉었다. 이렇게 신속하게 말을 쏟아냄으로써 자신이 말을 풍성하게 발명해내는 재주가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말들을 쏟아부은 표적에게서 어떤 가시적 효과도 나타나지 않자 그는 좀 더 실질적인 언쟁을 벌이는 방법을 택했다. 너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거야? 무슨 생각으로 이래? 그래, 내 몸에 불이라도 지를래? 너, 네가 누군지, 네가 뭔지는 알고 까부는 거야? 그래, 알아. 다 알고 있지. 여자는 신경질적으로 웃고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개의치 않는다는 둘을 어설프게 보이며 말했다. 그래, 그럼 닥치고 있어. 사익스가 자기 개한테 말을 걸을 때 을에 그렇듯이 으르렁대면서 응수했다. 아니면 널 아주 오랫동안 잠잠히 있게 만들 테다. 여자는 아까보다도 불안스럽게 다시 웃었고 재빠르게 사익스에게 눈길을 한번 던지더니 얼굴을 약간 옆으로 돌리고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꽉 깨물었다. 넌 참 근사하구나. 사익스가 경멸하는 투로 그녀를 훑어보며 말을 붙였다. 인정 많고 점잖은 척하다니. 네 말대로 이 어린애의 아주 좋은 친구가 될 만한 사람이고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절 도와주세요. 그래, 난 그런 사람이다. 여자가 화가 나서 외쳤다. 내가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어버렸더라면, 아니면 얘를 여기 데려오는데 한몫하기 전에 감옥에 간 그 애들 대신 죽었더라면, 그래, 얘는 오늘 밤부터 도둑놈의 거짓말쟁이에 악당에 그저 나쁜 건 죄다 될 거야. 패지 않더라도 그걸로 이 늙은 놈에게 충분하지 않아? 자, 사익스. 유대인이 사익스에게 타이르는 투로 말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열심히 지켜보고 있는 아이들을 가리켰다. 자, 우리 고운말을 쓰자고, 고운말. 고운말이라고? 그녀는 보기에도 무시무시할 정도로 열이 올라서 외쳤다. 고운말이라고? 이 악당아. 그래, 넌 마땅히 나한테 고운말을 들을만 하겠지. 내가 얘 나이에 반도 안 되었을 적부터 널 위해 도둑질을 했으니. 그녀가 올리버를 가리키며 말했다. 난 똑같은 직업에 똑같은 일을 그 후로 12년이나 했던 거야. 그걸 몰라? 말해봐. 모르냐고. 그래. 유대인은 상대를 진정시키려 하면서 대답했다. 그랬다면 그게 바로 네 밥벌이 아니었더냐. 그래, 밥벌이다. 여자가 말을 받았다. 말을 한다기보다는 지속적이고 격렬한 비명소리로 연거푸 말을 쏟아냈다고 하겠다. 이게 내 밥벌이다. 그리고 춥고 더러운 길거리가 내 집이다. 네가 날 그 옛날의 길거리로 내몬 놈 아니냐. 네가 날 밤낮 할 것 없이 죽을 때까지 길바닥에 묶어놓을 거고. 너 맛 좀 볼래? 이런 비난에 성질이 난 유대인이 말을 막았다. 더 이상 짓거리면 그것보다 훨씬 더 쓴맛을 보게 할 거야. 여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으나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열이 올라 머리와 치마를 쥐어뜯으며 유대인에게 격하게 달려들었다. 바로 그 순간 사익스가 그녀의 손목을 움켜잡지 않았다면 유대인에게 확연한 복수의 징표를 남겨뒀을 것이다. 그녀는 손목을 잡힌 채 몇 차례 소용없는 저항을 하다가 기절했다. 이제 됐어. 사익스가 그녀를 구석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런 식으로 날뛸 때면 얘의 팔 힘이 보통이 아니거든. 유대인은 이마를 닦으며 소란이 끝난 것이 다행이라는 듯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유대인도 사익스도 걔도 아이들도 이것이 사업상 부수적으로 있는 아주 흔한 사건이라고 밖에는 생각지 않는 것 같았다. 여자들 데리고 장사하는데 이게 제일 나쁜 일이라고. 유대인이 곤봉을 갖다 놓으며 말했다. 하지만 여자들이란 똑똑하거든. 우리 장사를 여자들 없이 꾸려갈 수는 없지. 찰리, 올리버를 침대에 데려다 줘라.
내일 얘가 이 좋은 양복은 안 입는 것이 좋겠지요, 베이긴? 찰스 베이츠가 물었다. 그렇고 말고. 찰리가 질문을 하며 싱긋 웃는 것을 유대인이 받아 웃으며 대답했다. 베이츠 군은 이 심부름에 아주 즐거워하며 초가 꽂힌 갈라진 막대기를 들고 옆에 있는 부엌으로 올리버를 데려갔다. 거기엔 그가 전에 잠을 잤던 침상 2~3개가 있었다. 베이츠 군은 여기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웃음을 여러 차례 터뜨리면서 옷을 꺼냈다. 그것은 올리버가 브라운로 덱에서 벗어버리면서 그렇게 스스로 축하에 맞지 않았던 바로 그 옷이었다. 이 옷을 산 유대인이 우연히 페이긴에게 보여주었고 결국 올리버의 행방에 대한 첫 번째 단서가 됐던 것이다. 멋진 옷은 쑥 벗어나. 찰리가 말했다. 페이긴에게 보관하라고 갖다 줄 테니까. 진짜 신나는군 이거. 가련한 올리버는 마지못해 지시에 따랐다. 베이츠 군은 새 옷을 둘둘 말아 팔에 끼고 방에서 나갔고 어둠 속에 올리버만 남겨둔 채 밖에서 문을 잠갔다. 얘가 치기가 아닌 건 참 안 된 일이야. 아, 찰리 베이츠 군이 말했다. 얘는 자기한테 뭐가 좋은 건지도 몰라. 미꾸라지가 한숨을 쉬더니 다시 파이프를 물었고 찰리 베이츠도 그렇게 했다. 둘 다 몇 초간 조용히 담배를 피웠다. 너 치기가 뭔지도 모르지? 미꾸라지가 안 됐다는 듯이 말했다. 그게 뭔지는 알 것 같은데 올리버가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건 너도 그 중에 하나잖아. 안 그래? 올리버가 망설이며 대답했다. 그렇지. 미꾸라지가 대답했다. 다른 일은 하라고 해도 안 하겠어. 도킨스 씨는 이렇게 자기의 의향을 전달한 후 거칠게 모자를 뒤로 젖히며 마치 반대 의견이 있으면 말해주시겠냐고 청하듯이 베이츠 군을 바라보았다. 그렇고 말고 다른 것은 되고 싶지도 않아. 미꾸라지가 반복했다. 찰리도 그렇고 페이긴도 그렇고 사익스도 그렇고 낸시도 그렇고 벳도 그렇고 우리는 사익스의 개까지 빈틈없이 한통속이지. 실은 그 개가 우리 패에서 제일 빈틈없는 놈이지. 일러 바치는 버릇도 제일 없고 찰리 베이츠가 덧붙였다. 올리버, 페이긴 밑에서 일하는 게 어때? 찰리가 말했다. 그래서 당장 한미천 만들지 그래? 미꾸라지가 씩 웃으며 덧붙였다. 그렇게 한미천 잡은 다음 은퇴해서 신사처럼 점잖게 살아보라고. 난 그럴 생각이거든. 찰리 베이츠가 말했다. 난 싫어. 올리버가 겁먹은 듯 대꾸했다. 날 그냥 보내줬으면 좋겠어. 난 떠났으면 좋겠어. 하지만 페이기는 널 가게 안 놔둘걸? 찰리가 응수했다. 올리버는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나 자기 생각을 더 드러내면 위험할 것 같아 다만 한숨만 쉬고 부츠 닦는 일을 계속했다. 자, 이봐. 미꾸라지가 실린과 반페니짜리 동전을 한 주먹 끄집어내면서 말했다. 이거 신나는 인생이라고. 이 돈이 어디서 왔든 무슨 상관이야? 자, 받아. 이걸 집어온 대로 가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너 안 할래? 안 할 거야? 야, 이 별난 얼간이야. 그건 못된 짓이야. 그렇지, 올리버? 찰리 베이츠가 신문하듯 물었다. 미꾸라지는 목덜미를 잡힐 거야. 안 그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올리버가 대답했다. 뭐 이런 거지, 이 친구야. 찰리는 이렇게 말하며 자기 목수건 한쪽 끝을 잡아서 그것을 공중에다 빳빳하게 세운 후 머리를 어깨에다 툭 떨어뜨리고 이새로 윽 하고 괴상한 소리를 내뱉었다. 이런 생생한 무언극을 통해서 목덜미를 잡히는 것과 교수형은 둘이 아닌 한 가지로 똑같은 것임을 나타낸 것이다. 이게 그 의미다. 찰리가 말했다. 잭, 저 녀석이 쳐다보는 꼴 좀 봐. 내 평생 저렇게 끝내주는 애는 처음 본다니까. 저 녀석 때문에 웃겨 죽겠어. 정말로 그렇다고. 찰리 베이츠 군은 다시 한번 속 시원하게 웃은 후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다시 파이프를 물었다.
넌 지금까지 아주 잘못 컸어. 올리버가 부츠를 다 닦자 미꾸라지가 만족스럽게 그것을 훑어보면서 말했다. 그래도 페이긴이 널 어떻게든 써먹을 거다. 아니면 지금까지 데려온 애들 중에 처음으로 네가 소득 없는 애라는 게 판명되겠지. 당장 시작하는 게 너한테 좋을 거야. 네 생각보다 훨씬 일찍 이 업을 손에 대게 될 테니까. 결국 넌 지금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셈이야, 올리버. 베이츠 군은 현란한 도덕적 훈계를 통해 이 충고를 뒷받침했는데 이것이 다 소진되자 베이츠 군과 그의 친구 도킨스는 자신들이 영위하는 생활에 따르기 마련인 갖가지 즐거움을 열을 내며 묘사하기 시작했다. 또 올리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란 더 이상 지체 없이 자신들이 한 방식으로 페이긴의 호감을 사는 것이라는 여러 가지 암시를 중간중간 끼워 넣었다. 그리고 이걸 언제나 네 머리통 속에 넣어두라고 이 짱구야. 미꾸라지가 말을 하는데 밖에서 유대인이 문을 따는 소리가 들렸다. 네가 천조가리랑 똑딱이를 가져오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베이츠 군이 끼어들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잖아. 네가 손수건과 시계를 가져오지 않으면 미꾸라지가 올리버에 맞게 대화의 수준을 낮추어 말했다. 다른 놈이 가져갈 거라는 거야. 그래서 잃어버린 놈은 어차피 잃어버릴 거고 너도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니까 아무도 반푼어치라도 더 나을 것이 없어. 그걸 가져간 녀석들만 빼고는. 그러니 너도 걔들만큼이나 그걸 가질 권리가 있는 거야. 그럼 그렇고 말고. 올리버가 모르는 사이에 방에 들어온 유대인이 말했다. 그게 한마디로 잘 요약한 거란다. 핵심을 말한 거야. 미꾸라지 말을 잘 들으라고. 하하. 얘는 자기 직업의 교리를 잘 알고 있거든. 이날부터 올리버는 혼자 있는 날이 거의 없었고 다른 두 아이와 거의 끊이지 않는 대화를 해야 했다. 또 두 아이와 유대인은 이전에 하던 놀이를 매일 했다. 이것이 자기들의 솜씨를 연마하기 위한 것인지 올리버를 가르치기 위한 것인지는 페이긴 씨가 제일 잘 알 일이다. 또 어떤 때는 노인이 괴상하고 진기한 얘기들을 섞어가며 자기가 젊은 시절 저지른 강도질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올리버는 그건 옳지 않은 일이라는 느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이 교활한 유대인은 이 아이를 올가미에 걸어놓은 것이다. 그를 고독하고 울적한 상태로 있게 하여 음침한 장소에서 혼자 슬픈 생각에 빠져 있기보다 그 누구하고라도 함께 있고 싶게 만든 후 페이기는 이제 서서히 올리버의 영혼을 암울하게 만들 독을 주입하면서 그의 영혼을 영원히 변색시키려는 것이었다.